안녕하세요. 오늘 마포대학 강의를 맡은 포스텍 이진우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철학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철학적 사유의 출발점은 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과연 정말 당연한 것인지, 그리고 정말 이제까지 진리라고 여겨져 왔던 것들이 정말 진리인지 의심하는 것에서 철학은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1세기의 가장 당연한 전제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 제도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지요. 앞으로도 민주제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민주주의는 과연 지속 가능한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대충 4단계로 살펴보려고 생각하는데요. 민주주의가 과연 위기라고 그런다면 그 징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파악하려고 한다면 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2가지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와 권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세기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3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과연 그렇다면 끝으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발전시키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주의는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일까요? 만약 이 물음에 대해 우리가 예,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민주주의는 왜 위기인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는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가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위기는 언제나 숨어 있는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이제까지 어떤 사람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드러나게 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위기의 상황에서입니다. 사람이든 제도이든 위기를 통해서 성장하든가 아니면 쇠퇴하거나 몰락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통상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는 성장의 징후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몰락과 퇴락의 징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새로운 성장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몰락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 것인지는 모두 위기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 문제점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도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은 2020년 1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2019년 12월 30일쯤에 중국 우한에 있는 안과 의사인 이원양 의사가 예고하면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분을 인용하느냐 하면 사실 이분이 안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철학자보다도 훨씬 더 철학적인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원양 안과 의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경고하고 또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으면서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건강한 사회에서는 한 목소리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 사실 다양한 목소리들이 경청이 되고 또 다양한 대안들이 모색이 된다면 어떠한 위기라도 사실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목소리들이 억압되고 오직 하나의 의견만 지배적인 사회는 위기의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위기 극복의 힘은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신뢰입니다.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신뢰하고 또 시민들이 상호 간에 제대로 방역도 지키고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 두기도 하고 이러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그런다면 아마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는 쉽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인 대중 철학자죠. 사실은 슬라보이 지제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팬데믹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신뢰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위기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국민이 국가를 믿지 못하고 시민들 상호 간의 신뢰가 붕괴될 때 민주주의는 퇴락할 위험을 보입니다. 민주주의는 사실 신뢰의 토대 위에 지배와 통치를 조직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사회가 전쟁과 기아나 전염병이 돌 때에는 이런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신뢰관계가 위협을 받을 때 국가의 권력이 강화가 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위기의 종류를 한번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주주의의 전통적 위협은 사실 쿠데타, 혁명, 전쟁과 같은 폭력이었습니다. 문제는 21세기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런 전통적인 폭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붕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이제 러시아의 푸틴 또는 중국의 시진핑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러한 독재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전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지도자라는 사실인 거죠. 따라서 합법적이라고 그래서 민주주의 제도가 굳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군인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의 손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붕괴는 선출된 지도자의 손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렛이 아주 인상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합법적으로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과거로 올라가시면 냉전이 붕괴가 되고 그렇게 현존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나면 민주주의가 전 세계로 보편화될 것이라는 믿음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1988년 자유선거를 치르는 나라가 147개국에 불과했는데 1995년에는 164개국으로 늘어나고 1999년이 되면 191개 국가로 확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을 보고 프랜시스 후쿠야마 같은 학자는 인류의 이데올로기 발전에 종말을 가져올 것이며 서구 자유민주주의가 보편화되어 아마 지구상에서 최종적인 정부 형태가 될 것이라고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예측을 하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권위주의가 출현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 보편화되기는 하지만 동시에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현상을 우리가 신권위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우리가 공고해지면 민주주의는 영구적으로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믿어왔는데 이 믿음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본래의 근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민주주의는 항상 위태로운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부분적 민주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전한 민주주의로 발전시키고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를 사실 공고하게 정착된 민주주의로 발전시키고 불확실한 민주주의를 확실한 민주주의로 발전시킬 것인가는 어느 시대에나 주어진 과제입니다. 한번 민주제도가 형식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해서 그 민주주의는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가 되는 것이죠. 자,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 공고해진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과연 어떤 제도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두 번째 민주주의의 두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는 두 가지 원칙을 축으로 해서 발전을 했습니다. 한쪽은 자치이고 다른 한쪽은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제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이념이 최초로 발견되고 발전되었다고 생각하는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디모크라시라는 민주주의의 영어 낱말은 데모스, 국민이라는 뜻의 데모스와 크라테이아, 지배 또는 통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어 낱말이 합성된 낱말이죠. 기원전 5세기 페리클레스 시대에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아테네 인구가 몇만이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아테네는 서양 문명의 중심지였으니까 아마 100만은 넘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대략 30만에서 4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시민은 약 14만 명이었고 그 중에서도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자 시민 4만 명 정도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메틱이라고 불리는 시민권은 없고 거주권만 가진 외국인 거주자가 약 7만 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그러면 모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주민들은 노예이거나 외국인 거주자이거나 아니면 부인이거나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결함 있는 민주주의였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원시적 민주주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도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원시적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만 이념적으로 전제하였을 뿐 그 외의 사람들을 배척한다는 결정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고대 그리스에 우리가 오늘날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자유의 관점에서 자유와 평등의 두 가치를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고 평등의 관점에서 자유와 평등의 두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우리가 사회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을 어디에 두든 자유와 평등은 서로 배척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커다란 두 가지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려는 정치 체제입니다. 자, 이 중에서 평등은 자치의 이념입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그 어떤 강압적이고 힘이 있는 독재자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 자치를 하려고 그런다면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평등이 추구하는 것은 자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민주주의는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평등한 시민들의 자치입니다. 직접 통치하고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때 시민들의 숫자가 작다고 그런다면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처럼 예컨대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만 하더라도 5천만이 넘는 국민에 가지고 있고 뭐 이웃 나라만 하더라도 1억 또 뭐 중국만 하더라도 14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스스로 자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는 실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예컨대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이 지배하는 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면 법을 통한 국민의 자치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와 통치자는 뭐 계속 바뀐다고 하더라도 지배자와 통치자들이 서로 묶일 수밖에 없는 법은 보편적인 힘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법이 지배하는 민주 정치에서는 민중 성동가가 나타나지 않고 가장 훌륭한 시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이 최고 권력을 갖지 못하는 국가에서는 민중 선동가들이 나타난다. 이것은 민중이 다수로 구성된 독재자가 되기 때문이다. 다수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단으로서 최고 권력을 갖게 하는 말이다. 소수가 되었던 다수가 되었던 법을 무시하고 지배하게 되면 그것은 독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법의 지배가 우리는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모든 민주주의는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또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평등도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에 의해 선출된 합법적인 집단, 예컨대 의정자들, 기득권자들이 부정부패를 일삼는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평등의 타락인 것이죠. 또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이 그냥 다수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런다면 법 제정 권력을 오용하고 독점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소수가 다수의 욕구를 갖다가 선전과 선동을 통해서 미리 조작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특권화된 정치적 엘리트 집단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대의 정치 철학자들 또 정치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포스트 민주주의, 포스트 디모크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입법 세력이 오히려 독점적 권력을 유지해서 오히려 국민을 오도하거나 오용하는 것을 우리가 포스트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뭐예요? 합법적으로 민주주의가 타락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두 번째 민주주의의 한 축이라고 그럴 수 있는 자유, 권리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전제합니다.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개인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마음대로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따라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은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민주주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모든 정치 형태는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를 이론적으로 정립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컨대 민주주의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관점에서 그럴까요?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위험한 민주주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민주주의 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도 자체는 형식적으로 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독재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죠. 국민은 독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독재자가 아주 강권 정치를 할 경우에는 국민들은 저항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실질적인 의미의 민주주의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엘리트들이 입을 열 때마다 국민의 권익을 보장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엘리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을 마치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포장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엘리트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스차 뭉크라는 학자는 위험한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반자유적 민주주의, 다시 말해 개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민주주의와 비민주적 자유주의, 즉 민주주의가 없는 권리 보장이 등장하는 역설적인 현상을 우리가 경험을 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도가 우리가 정립되었다고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도자가 입만 열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서 민주주의 제도가 지속 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이런 역설적인 결과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 번째, 무엇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 가지 움직임, 거대한 운동을 갖다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 저는 이런 현상을 갖다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한편으로는 자유주의, 영어로 표현하면 리버럴리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디모크러시,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적 제도인 디모크러시가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분리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분리시키는 세 가지의 거대한 운동이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개념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위협 요소는 파시즘이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아주 위협적인 운동은 포퓰리즘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운동이고, 세 번째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부족 중심주의로 옮겨지는 트라이벌리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파시즘은 예컨대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갖다가 항상 위기에 빠뜨립니다. 그러면 파시즘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을 선전선동을 통해서 현혹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죠. 이런 움직임이 포퓰리즘으로 이어지는데, 포퓰리즘은 과연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가라는 대변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트라이벌리즘은 아주 실질적인 위기라고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가 뽑은 정치적 엘리트들이 요즘 한국적인 현실을 보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사법부,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부정부패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파시즘은 어떨 때 발생을 할까요? 파시즘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1930년대에서부터 예컨대 현재 이르기까지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 운동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요. 이거는 국민이 부각되면서 나타난 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집권을 할 때 예컨대 파시즘이라는 것은 국민들 개개인이 아니라 하나로 묶으면, 하나의 예컨대 집단이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의심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어떻게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 보다는 국민의 뜻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이익을, 이렇게 국민을 너무 많이 입에 올리는 사람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시즘의 직접적인 형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현재 인구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직접 통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뽑는 대의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민주주의 제도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통치자나 지도자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려고 그러면 파시즘의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파시즘은 대의민주주의를 파괴를 합니다. 의회를 갖다가 예컨대 무력화시킨다는 것이죠. 의회를 무력화시키면 어떤 결과에 도달할까요? 예컨대 대통령 제도에서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힘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인 견제와 균형이 붕괴되어 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파시즘은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독재자는 항상 헌법과 선거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제도를 바꿈으로써 저항 세력을 약화하고 경쟁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운동장을 기울인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종종 공공의 선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된다. 재미있는 거죠. 민주주의 제도를 파괴하면서 항상 공익을 끌어들이고 공동선을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파시즘의 다른 짝이라고 그럴 수 있는 포퓰리즘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포퓰리즘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페이크 뉴스, 허위 정보, 음모론. 오늘날 신문을 보거나 방송을 듣거나 유튜브 채널을 돌리기만 하면 나타나는 것이 페이크 뉴스입니다. 페이크 뉴스의 특징은 재미있는 것은 정치적 엘리트, 우리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예컨대 대의민주주의의 정치적 엘리트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의 핵심적 특징은 뭐라고 그럴 수 있느냐면 반권위주의예요.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부정합니다.
근데 정치적 엘리트 세력을 부정을 합니다. 국민이 직접 자기 자신의 의견과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를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포퓰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포퓰리스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우리가 국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퓰리즘을 통해서 민중과 다수의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허위의식을 심어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의사결정 과정에 이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자, 세 번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포퓰리즘을 통해서 국민을 갖다가 예컨대 기만하거나 속이고 예컨대 그런 포퓰리스트들이 기존의 법의 지배를 갖다가 파괴하고 헌법 정신을 갖다가 부정하게 되면 정치적 엘리트들이 독재 세력으로서 집단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부족 중심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민주주의 제도를 갖다가 예컨대 위협하고 있는 요소는 트라이벌리즘입니다. 트라이벌리즘을 번역을 하면 우리가 이제 정치적 부족 중심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정치적 부족 중심주의는 사실은 권력과 이익을 공유하고 소수의 이익을 마치 국민 전체의 이익처럼 포장을 하는 권력과 이익의 카르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엘리트는 폐쇄적입니다.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론과 따르시는 다른 어떤 권력기관의 견제를 받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잘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용어이죠. 관료집단과 마피아라는 이 두 가지 용어를 섞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피아라는 아주 독특한 개념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폐쇄적 집단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민주제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국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할 제도 자체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한국인은 자신들의 사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마 오늘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위기는 신뢰의 위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저의 주장일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하는 정부 신뢰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정부 신뢰도는 39%에 불과해서 36개 회원국 가운데 22위입니다. 아주 신뢰 지수가 낮죠. 국제투명성기구가 2021년 1월 28일에 발표한 2020년도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 180개국 중 33위입니다. 선진국 중 사실 부패 지수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과연 우리를 통치하고 또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주제도, 입법부가 되었던 사법부가 되었던 행정부가 되었던 이런 제도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자,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발전시키려면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조건을 탐색하고 또 이것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중국 우한의 안과 의사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건강한 사회에서는 한 목소리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은 다원성입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정치 철학자가 있는데요.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수성은 모든 정치적 삶의 필요 조건일 뿐만 아니라 가능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절대적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원성이 보장받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서 진영의 논리만 지배를 합니다. 그러면 의견이 많아봤자 몇 가지 의견만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견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가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고 특정한 정치적 진영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루는 문제에 따라서는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진영의 논리에 따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영에 속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사회는 많아봤자 두 개의 의견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싸움밖에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경제적인 의미에서 우리 사회는 20대 80대는 1대 99의 사회로 이야기할 정도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중산층이 붕괴가 된 것입니다. 정치적 지형도 중도가 없는 적대적인 양극단으로 양극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할 중간 허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두 가지 정치적 진영에 보면 중간에 양쪽 진영에 속하지 않는 중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예컨대 문화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예컨대 좌파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우파적인 논리를 지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젠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상당히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생태학적인 관점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 이 중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견의 다양성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회가 양극화되면 우리가 위기의 징후라고 그럴 수 있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디커플링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갖다가 기대하고 또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그런다면 이 능력주의 자체도 지금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마이클 샌들이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자신감을 불어넣지만 능력주의가 다른 한편으로는 모욕감을 준다. 승자에게는 갈채하고 동시에 패자는 조롱한다. 패자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조롱한다는 것이죠. 재능이 없고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헤어나기 힘든 좌절감을 준다. 그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의 민낯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과연 정립될 수 있을까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려면 다양성이 전제가 돼야 되고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그런다면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연대할 줄 아는 연대의 감정과 또 우리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또는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또 공정한 게임의 룰을 지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제도를 신뢰하고 게임의 룰을 신뢰하고 상대방이 게임의 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연대와 공정과 신뢰는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자유와 평등이 꼽힐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우선 만들어야 됩니다. 양극화를 줄이는 길이 바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는 항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는 것이죠. 이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를 완전한 민주주의를 전환시키려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고 최근에 오징어 게임처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 그리고 승자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이런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에 우리가 모두 경주할 때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